돼서 올라가니까 혹시 수업 못 들으시거나 다시 혹시 어떻게 진도가 나갔나 확인하시려고 하면은 아이캠퍼스 가면은 요게 이제 녹화가 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 나오신 분 있을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우리가 이제 포인트 재정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원래 이제 교수님 교과서랑 그리고 원서 번역한 거 이걸 할까 했었는데 진도가 좀 이렇게 많이 나가기도 그렇고 등등 그래서 우선은 재정학이 이해잖아. 그래서 깊이 있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재정학이 뭘 다루는가 그거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읽기 쉽고 많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게 이중구 교수님 책에 재정학 책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그 책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수업 교재는 포인트 재정학 이렇게 좀 얇게 돼 있죠. 원래 이제 세무사용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어차피 기본 틀은 똑같으니까 이걸로 수업을 할게요. 수업을 하고 PPT는 그냥 여기다가 글씨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판설하고 PPT는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로 할 테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겠다 욕심 부리시는 분들은 요 이중우 교수님 요 재정학 책 그거를 좀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지난 학기엔 요걸로 교재를 했는데 진도를 다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유튜브에 좀 올려놓긴 했거든요. 아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부 뒤에는 몇 개 유료 강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 있는 강의까지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요거 수업 잘 들으시고 그냥 요 파트 진도 나간 것만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한번 쭉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잘 학습했나 그거를 한번 보는 방법이 뭐냐면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이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거기에 올려놓긴 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객관식으로 시험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경제학과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프 수식으로 증명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 자리 많이 있어요. 어디가 자리가 좋을까? 꽉꽉 차 있긴 하네. 네. 이쪽이나 아무데나. 아이고 저쪽으로 가시네. 요 앞이 제일 낫겠네. 객관식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객관식 한 3, 40문제 해가지고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객관식 상황 봐서 주관식 같이 섞을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제일 앞에도 있어요. 제일 앞에도. 네. 편한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저기 남학생이 자리 비켜주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선택에. 그래서 우리 뒤에 요 객관식 책도 있긴 한데 관련된 몇 개 꼭 필요한 문제들을 제가 여기다 제시할게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서 한번 풀게 되면은 조금 그냥 그때 배웠었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과 관련된 인트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딴 거 별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딴 거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앞에. 네. 딴 거는 별다른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수업 진도 나가서 잘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한 학기가 금방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하나 말씀드렸는데 출석 같은 거 요즘은 진짜 출석을 아주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출석 같은 경우는 경작의 기본 원리가 바로 그거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수업을 들을까 출석을 할까 요거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출석 말고 수업을 듣는 거 말고 더 유익한 멋진 어떤 삶이 있다라고 할게요. 삶을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으면 그럼 이제 그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저한테 알려주시고 해주면 더 좋겠죠. 아무리 봐도 날씨가 더 좋고 지금 이 앞에 축구하는 분도 있고 하던데 보니까 그게 더 저한테는 지금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보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이면은 그렇게 선택하겠다 하시고, 그리고 영상 이거 복습할 수 있는 거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시면 되겠죠. 편한 시간에. 아셨죠? 맨날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아셨죠? 뭐 애들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추석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잘 선택하는 삶을 살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제가 저장해서 올리긴 하는데 잘 안 올라갈 때가 있거나 제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자동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영상 없으니까 그러면 가능한 제가 올리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냥 바로 진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정학이 뭐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재정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괜찮네. 이거 우리 학교에서 쓰는 그 요 펜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에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게 좀 크기가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채로운 색깔을 선보이려고 쿠팡에 보니까 쿠팡 선전하는 건 아니고 형광 이 보드 마카 펜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형광 펜, 뭐 연두 색깔, 파란색, 주황색 있는데 지난번 화요일 날 그 경제학과 수업할 때 써먹었는데 실패했어요.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는 두고 왔습니다. 자, 우선 재정학을 하려면 요게 아시겠지만 경제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에 대한 아주 베이직한 내용을 좀 잘 모른다, 경제 원론도 안 들었다, 그러신 분들은 뭐 여기서 뭐 제가 뭐 여쭤보기는 그렇지만 상황 봐서 수요 공급하고 뭐 여러 가지 정도까지는, 미시경제학 정도까지는, 어려운 것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좀 하셔야 돼. 그게 만약에 부족하시면은 역시 뭐 이중국 선생님 책을 보든 맨큐의 책을 보든 한번 독학을 하시고, 아니면 유튜브에 제가 몇 개 올려놨으니까 끝나시고 도대체 어떤 걸 보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정학은요, 이게 뭐냐면 경제학의 한 분야잖아. 이 재정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네, 이거를 번역을 할 때요, 이게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Public Financ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요. 파이낸스가 뭐예요? 파이낸스가 금융 아니겠습니까? 금융. 금이 뭐예요? 경제학에서 금은요, 우리가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옛날에 이제 뭐 돈으로 사용됐는데 이 금이 이제 캐기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금과 은을 같이 화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뭐 금은 아니면 복본위 제도 이렇게 하고요. 에이, 금만 돈으로 쓰자 하면 그게 금본위 제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돈이야 돈,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융은 뭘까요? 이게 말 그대로 융통한다는 거야. 융통한다. 자금의 융통. 이게 바로 파이낸스,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금을 조달해서요, 이게 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퍼블릭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체가 누구냐면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재정학은 바로 뭡니까 하면 정부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쓰는가, 뭐 그러한 활동을 다루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 경제 주체 정부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부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금을 조달해서 여러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정부에 조달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텍스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요. 약간 우리가 이제 뒤에 부분이 이제 조세 파트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서 본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약간 텍스는요,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본드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이거 나중에 국공채인데 나중에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자금을 조달해서요,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요.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을 정부 지출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이러한 경제 활동을 배우는 게 재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책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그냥 내용만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들어가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정부가 어디다 돈을 씁니까 하면 주로 이제 달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고속도로 만드는데 돈을 쓰기도 해. 그걸 이제 공공재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해요. 이전 지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복지 이런 거에 돈을 또 많이 쓰게 되겠죠. 이러한 경제 활동을 재정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재정학의 개념 거기에 나와 있듯이 국가 재정의 경제학적 분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경제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의 경제 활동이 뭐다? 예, 재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부의 경제 활동에서 과거야 과거 종래니까 과거에 관심사가 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건전 재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건전한 재정. 이 건전한 재정은 뭐냐면 이거 본드는 빌리는 거니까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얘기할 건 텍스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쓰잖아. 정부 지출이잖아. 요거 정부의 거버먼트에서 G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여기서 건전 재정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어오는 것만큼 써라 이거야. 이게 T가 조세 수입이고요. G가 정부의 지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이 균형이 되었다. 균형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T가 G보다 이렇게 좀 크다라고 하면요. 이게 흑자 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을 썼어. 그러면 적자 재정이죠. 재정 적자 이렇게 쓸게요. 재정 적자 이렇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돈을 펑펑 쓰다가 적자가 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요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 재정에 좀 초점이 맞췄고요. 그리고 과거잖아. 과거에는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균형 재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은 가능한 한 최소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할은 최소. 이렇게요. 최소화. 이걸 작은 정부라 하죠. 예. 빈자리 있나요? 혹시 빈자리? 저 뒤에 있어요. 한 세 번째? 네, 같이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꽉 차네. 강의실이. 자, 여기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작은 정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재정학이 경제학의 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제학이 뭐예요? 경제학이 그냥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이 사실을 정부가 뭐 별로 할 일은 없어. 경제학에서는요.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시장은 바로 물건을 사는 바이어와 같이 셀러, 메이커라고 할게요. 만들어서 파는 메이커가 자발적인 교환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스파게티를 만들든 사과를 만들든 뭐 강의 서비스를 만들든 좀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 공급을 담당하고요. 아닌 사람은 자기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시장에서 샀어서 둘이 자발적인 교환을 하게 되면 둘 다 윈윈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자생적 질서라고 해요. 누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시장에 가면 원하는 게 있으면 시장에 가면 물건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생산을 많이 했어. 스파게티를 3개만 먹는데 한 10개를 생산했단 말이야. 그러면 7개 남잖아. 그거 그냥 옛날에 생산을 줄일 게 아니라 남는 거를요. 뭐 보관하기도 그러니까 시장에 갖다가 내놓으면 누군가 더 필요로 사람이 그거를 돈을 주고 사가는데 내가 생산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가게 되니까 뭐 나한테도 생산하는 사람도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 교환을 통해서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이득을 얻게 되고요. 그걸 소비자 잉여 이득이라고 해도 되고 생산자도 이득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시장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경제 주체,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둘이 적절한 이렇게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걸 사회 후생이라고 할게요. 사회적인 후생이 극대화되는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별로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이제 뭐만 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시장이 잘 작동되려면 먼저 시장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뭐 시장이라는 게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가격을 보고 우리가 선택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작동되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간단한 예를 들면 백종원 선생이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5,000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스파게티를 만들어요. 근데 저는 2만 원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 가격이 10,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파게티 만드는데 재능이 없는 거야. 사실 그 일을 하느니 우리 저 앞에 선택이라고 그랬잖아. 스파게티 만드는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더 남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파게티 만드는데 2만 원의 돈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생산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강의 준비하거나 딴 거 하고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사 먹으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죠. 백종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스파게티 생산하는데 5,000원이면 생산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남는 걸 시장에 이렇게 공급을 해버리면 그러면 5,000원에 생산을 해서 10,000원을 받게 되니까 5,000원 이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산자의 잉여고 저는 그냥 2만 원의 비용이 들어서 생산할 거를 이렇게 10,000원 주고 사 먹으니까 훨씬 더 싸게 샀잖아. 얻었잖아. 그러니까 10,000원만큼 돈을 절약했죠. 그게 저는 소비자니까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신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하나의 신호 시그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요 시그널 요거를 보고 내가 소비자가 될지 생산자가 될지 결정해요. 백종원 선생은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고 저는 그냥 소비자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소비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경작 강의 같은 거는 제가 생산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해 가시겠죠? 예,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기 뭐 또 홍길동이 있다고 할게요. 홍길동 씨는요. 4만 원에 이렇게 스파게티를 생산한다 할게. 그럼 스파게티 저보다도 재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쪽에 자리 있어요. 저 뒤로. 예. 네. 자, 그러니까 홍길동 씨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 생산하게 되면 당연히 홍길동도 생산자가 돼야 되겠죠. 소비자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할게. 스파게티를 다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파게티 가격이 상승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서 2만 원이 됐다 할게요. 2만 원. 3만 원이 됐다 할게요. 3만 원. 3만 원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치. 3만 원이 돼버리게 되면 저는 어떻게 돼? 그전에는 시장에서 사 먹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남는 장사였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3만 원이니까 여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돼? 시장에서 사 먹으려면 3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되네? 근데 내가 만들면 2만 원이잖아. 더 싸게 만들 수 있네? 나도 생산자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생산자가 될지 소비자가 될지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거는 이 가격을 보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백종원 선생은 그냥 계속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 훨씬 더 이득은 많이 생기겠지. 왜냐면 5,000원에 생산했는데 이전엔 10,000원에 팔았으니까 5,000원 이득이었는데 3만 원 되면 백종원 선생은 25,000원 이득이니까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되고 저는 생산자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짱씨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하네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역할이 바뀌게 되네요.
역할이 변화되네요.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기 홍씨는 그냥 계속 소비자로 존재하게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담당하는데 시장이 잘 작동되고 가격이 잘 작동돼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선 첫 번째 또 소유권이 이렇게 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야죠. 소유권이 잘 확정돼 있어야 되고요. 아니 이게 주인이 누구야? 이게 있어야지. 만약에 주인이 없으면 막 이렇게 내가 생산하고 스파게티를 쌓아놨더니 막 가져가고 약탈하고 이렇게 되면 아니면 누군가가 또 스파게티를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줬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힘이 세다고 돈을 안 내는 거야. 그럼 누가 스파게티를 생산해서 공급하겠어.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돈 안 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걸 떠나서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침입해가지고 이렇게 외적인 침입해가지고 만약에 뭔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앞에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야경 국가라 그래요. 밤에 누가 물건 훔쳐가지 않나? 이런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이라든가 이렇게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이런 것들 계약을 이행하도록 이행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뭐 감시하는 이런 역할만 좀 해라.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야. 최소한의 돈만 쓰고 그리고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옛날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전한 재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금을 거둔다고 그랬잖아. 이 세금 어떻게 텍스를 거두는 게 바람직할까? 그게 이제 관심사였어. 그래서 건전 재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기 조세 부담의 분배 누가 세금을 낼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산 그리고 이렇게 예산 제도. 이거는 이제 재정학에선 좀 이제 빠졌어요. 뭐 행정학이나 뭐 재무행정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예산 이렇게 좀 많이 넣고요. 그냥 조금 이제 흐름이 종래는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조세와 관련한 조세에 대해서 뭐 건전한 조세, 바람직한 조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할까? 이렇게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기 밑에 오늘날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정부의 역할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이렇게 바뀌게 되냐면 균형 재정? 오케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 지울게요. 균형 재정이라기보다는 이게 정부가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적자 재정이 일반화가 되고요. 적자 재정이 그냥 상시화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적자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적자를 메꿀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사가 되고요. 그 다음 정부가 이렇게 돈 쓰는 게 옛날엔 최소한만 썼는데 최근에는 복지 관련해가지고 돈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할 건데 지출 비중이 증대됩니다. 비중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자꾸 돈 들어오는 건 뭐 정해져 있는데 쓸 때는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만연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자 재정 상황 하에서 여기요. 조세 수입뿐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재정 활동이라고 그랬어. 텍스와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요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거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자,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게 이제 경제학의 접근 방법하고 이제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의 역할이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거시경제에서도 보통 이런 거 하잖아. 재정정책, 이렇게 효과. 그래서 약간 정체가 좀 불투명했었는데 요즘은 요거를요, 요 분석 방법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거는 뒤에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니까 조금 언급은 할 거야. 재정 적자의 뭐 효과라든가 구축 효과라든가 뭐 리카르도 대등정리 뭐 그런 것들 하긴 할 거지만 네, 최근에는
이거를 거시는 이제 크게 분석한다는 거야.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미시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미시는 뭡니까? 하면 미시 거시는 뭐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미시라는 것은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개별 경제 주체가 나름대로 최적 선택, 최적화 이런 걸 분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도 똑같지. 기업하고 소비자랑 똑같이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어떻게 돈을 썼을 때 가장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파란 색깔 오늘날 조세와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시경제학적인 연장선상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약간 접근 방법이 약간 미시에 좀 더 가깝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번에 있는 것처럼 최적화라고 하는데 이게 목표가 좀 불분명해요. 목표가 복합적입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아니 우리 소비자는요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생산자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야.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는 뭘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뭘 추구해? 그냥 뭐 공직의 자리?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해요. 그 뒤에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복합적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목표가 뭐 그냥 국가 전체 행복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재정학의 관심사 보면 똑같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 여기 정부야, 정부. 그래서 이 정부가 주인공이고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지? 여기요. 미시적인 접근이 지금 최적화라는 거잖아.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선택, 어떻게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행동의 파급 효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때리거나 정부 지출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효과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더하게 되면은 실증적이라는 말이 있잖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작업을 하는 거지. 진짜 이러한 정책을 썼을 때 효과가 있었을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대안,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가장 바람직할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규범 경제학과 관계가 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거 지울게요. PPT 글씨는 작네. 뭐 책 보시면서 하세요. 자, 그래서 정부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정부가 뭔가 이걸 좀 봐야 되겠어. 이게 주인공이잖아. 야,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리 정부라는 주체가 정부가 어디까지 정부라고 봐야 될지 애매한 측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줄에 정부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거기 보시면 역할과 영역이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는 정부 영역, 민간 영역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정부와 민간의 영역이 좀 이렇게 중첩되는 현상들이 자꾸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거기 나와 있듯이 서울 지하철공사나 뭐 KBS 이 공기업 이것도 정부인가 아닌가 애매해요. 그래서 혼합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개념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좀 어려울 때는 뭔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부를 규정할 수 있어요. 정부 부문이라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역설계하는 거야. 이런 특성을 가지면 정부로 간주하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 그러네. 이렇게 있으면 국민들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이렇게 선출하죠.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나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등등등 하게 되면 이게 다 정부야. 요것뿐만 아니라 요거 국민이 선출하게 되고요. 국민이 뽑은 거야.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표현 보시면 자,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그치?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을 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 하겠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을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명을 한 사람들,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으면 그게 바로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를 정부 조직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나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는 두 개가 이제 약간 이제 상반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 제가 뭐라 그랬어? 자발적이라니까, 자발적. 내가 시장에 참여해 가지고 별로 얻을 게 없으면 그러면 그냥 뭐 참여 안 해도 되는 거지. 우리도 그래서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편하게 하세요. 아이고 내가 아침을 안 먹었네. 옆에 친구분들에게 학우분들에게 방해가 안 되면은 음식을 드시면서 뭐 들어도 수업 들어도 상관없겠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 전에 작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여러분도 쓰고 학생들도 뭐 한 40명인가 50명인가 그냥 겨우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대고, 그리고 늘상 이제 추석을 부르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한번 이름이라도 기억해 보려고 부르긴 하는데, 부를 때마다 40명이면 한 5명 정도는 결석, 물론 예고 결석이야. 코로나 걸렸는데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맨날 그러긴 했는데, 뭐 아무튼 뭐 벌써 이렇게 뭐 1년 만에 또 이제 뭐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자기한테 제일 좋은 방법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남에게 피해가 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발적이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정부의 또 특징은 뭐냐면 요거 정부의 특징은 강제성이 이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강제적이다. 이렇게요. 거기 나와 있네. 민간은 자발적, 자발적, 강제성, 그거 두 개가 중요한 특징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조세 파트에서 하겠지만 정부가 생산 공급해준 공공재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많아요. 텍스 경우 이렇게요. 또 누진 소득세 하잖아. 돈 많이 버네, 능력 있네, 세금 많이 내세요. 왜요? 왜 많이 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렇게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기로 하는 것이죠. 자, 3번에 보시면 비시장적 분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적 분배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가격을 보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특히 뭐 공공재 이런 것들은 이 가격이 좀 제대로 있기가 그래.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비시장적 배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분.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배분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공항을 건설한다든가 뭐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 경제적인 분석도 해야 돼,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회의원이나 어떤 뭐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뭐 이렇게 뭐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비시장적 배분은 가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사실은 보험과 연금 이런 거 시장에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보험이 제대로 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내가 실업 상태에 빠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보험이나 뭐 아니면 연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요거는 뭐 다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예산. 또 예산에 구속됩니다.
나 어떻게 뭐 하겠어. 그럼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안에서 써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정부를 보는 관점, 뷰 포인트 할까? 이렇게. 예,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거기 보시면 유기체적 견해 오가닉이라고 합니다. 유기체적 견해 이렇게 있습니다. 유기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사람이라 할게요. 이렇게. 근데 정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면요. 정부는 심장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트 역할을 하네요. 이렇게 얘가 정부. 네,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은 여기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야. 저는 여기 발가락 역할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부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 만약에 심장이 없어지면은 이 생명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닉에 해당하는 유기체적 견해다라고 하면 정부는 심장 역할을 하니까 정부를 개인보다 훨씬 더 중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메카닉하는 기계론적 견해다라고 하면은 기계론적 견해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네, 거기 한번 보시죠. 정부는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안된 존재이고요. 그러니까 기계 생각해 보시면 뭐 자동차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동차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정부가 엔진이라고 할게요. 엔진이라 해도 이렇게 얘가 정부. 여러분들은 뭐 타이어고 저도 뭐 볼트 너트 이런 역할을 한다 할게. 근데 타이어나 볼트 너트가 없으면 어차피 자동차 잘 안 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기계론적 견해에서는 정부보다는 좀 개인을 우선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은 다들 뭐 아실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조금만 더 지우고 좀 더 들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지울게요. 괜히 양쪽에다 PPT가 있으니까 좋긴 한데 칠판을 쓸 때가 좀 공간이 부족하네요. 한쪽을 올려볼까? 잠깐만요. 스크린을 오이 다 올라가네. 한쪽이 안 되네. 그래, 올려도 뭐 공간 글씨는 뭐 볼 수 있겠죠. 책도 있으시고 하니까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민간의 요 시장과 사실 두 개는 이렇게 대립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이 최근에는 이렇게 믹스가 돼 있습니다. 그게 혼합경제 체제죠. 자, 그래서 밑에 순수 시장 경제 거기 한번 볼까요? 모든 상품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교환되고 수요 공급 가격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이 되고 그리고 가격이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해서 사람들의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최근에는 이 두 개가 이렇게 짬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부 부분이 시장을 좀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시장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개념 그거는 한번 보시고 필요성 보면 우리 뒤에 다시 할 거야.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켓 페일리어다 라고 하면 뭐 시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야.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가격 이런 건데 가격이 작동하지 않거나 가격이 여러 가지 신호 역할을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 제반의 이런 여건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시장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실패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낭비가 발생하는 거야.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공평성 측면에서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 집단 자체가, 나라 자체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좀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경기에 보통 체계는 비유합니다. 축구라고 할까요? 여기 두 팀이 막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에 정부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딱 해서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해서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반칙 뭐 이런 거, 뭐 파란 색깔 깃발, 빨간 색깔 깃발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내리거나, 안 그러면 이게 축구가 룰에 제대로 따라서 운영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경기의 심판 역할을 하는 거야. 종래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데에 이제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요, 거기 보시면은 심판으로서의 역할, 거기 보시면 밑에 재산권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은 독과점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거나 오염물질 같은 거 배출하게 되면 안 돼, 이렇게 통제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심판 역할에서 정부가 경기자로 참여를 합니다. 역할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경기자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좀 웃기게 됐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 아까 얘기했던 보험이나 이런 거 다 민간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게 되고요. 교육 서비스 같은 것도 사실은 꼭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잖아. 국립대학 이런 거 정부가 운영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냥 민간에서 놔둬가지고 대학이 필요 없어. 그럼 이제 대학에 이제 학생들이 없어지게 되면 대학도 뭐 소멸되겠죠. 아니면 새로운 뭐 이렇게 AI 대학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바람직한 경우에는 좀 뭔가 촉진하기 위해서 활약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수족관의 매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야, 이거밖에 못하겠어? 민간의 시장? 정부가 한번 시범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막 팍 하게 되면 민간도 경각심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 경기자 역할이 생계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거기 연금이 뭐야? 국민연금 같은 거, 이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애들도 아니고 자기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보면 만만치 않은 건데, 자기가 선택하고요. 그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지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뭐 강제적으로 뭐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이 연금도 알아서 노후를 자기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인들이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강제 저축하는 거지. 연금 같은 거 할 때 국민연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강제 저축하세요. 그 사람들은 왜 네가 난리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노후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야. 건강보험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래서 정부의 역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3대 주요 기능 한번 볼게요.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3대 주요 기능. 늘상 경제학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경제 상태를 평가할 때도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 머스그레이브라는 사람이 이제 재정학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정학이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학문으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그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이제 좀 이렇게 체계화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소한 자원을 엘로케이션 하는 거, 자원 배분, 주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거 엘로케이션, 어떻게 희소한 자원을 배치할 것인가, 주로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거기 보시면 경제적 자원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러분 경제적이라는 말 잘 체크하시죠. 경제적, 이거는 이제 앞으로 경제학에서는요, 경제적 이 말을 듣게 되면 희소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경제학 원론 들으면 처음에 희소한 자원 이렇게 해서 뭐 선택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지, 희소성이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적절한 용도로 배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최적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최적 배분, 최적화. 좋은 거는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것이고, 나쁜 거는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로 이제 공공재랑 외부성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할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분배. 분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하죠. 소득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이제 소득이 골고루 좀 분배가 돼 있으면은 사실은 뭐 빈곤이나 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 공평한 분배, 공평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뒤에서 차차 더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요, 경제 안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장도 표현을 해요. 안정적인 성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이제 위에는 좀 미시적이고 밑에는 거시적이죠.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가능한 한 정부가 이 호황과 불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 그리고 이렇게 올려줘서 여기 나와 있는 변동성을, 경기 변동성을 이렇게 완화시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그리고 이게 변동성을 완화시켜서 호황과 불황에 이 큰 진폭을 줄이는 것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킬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 이걸 두 개 짬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거시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안정과 뭐 실업 이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역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잠깐 좀 쉬었다가 그냥 얘기할게요. 그래서 뭐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데 편하긴 해. 그냥 천천히 이거 듣고 복습하시고, 아, 재정학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이중구 교수님 책이나 뭐 그루버 책이나 로젠 책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하면 더 좋겠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조별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많은 양을 설명을 못 드려서 그냥 파파팍 이렇게 해서 내용을 우선 전달하는 게 좀 이번에는 더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늦게 오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저장을 해야지.